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푸실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워낙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들 플러스 곳곳에 숨어있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교재도 열심히 보시고 우리 수업도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와 같은 내용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집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시험의 출제 빈도 높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직성의 증가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고 융통성이 없고 변화도 싫어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시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나이 드시면서 경직성의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번 주야간 보호, 2번 기타 재가급여, 3번 시설급여, 4번 방문요양, 5번 단기보호. 정답은요? 네, 2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께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집에서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물어보는 것이죠. 집에 계시다 보면은 침대도 없고 대상자 사용하는 침상이라든지 휠체어 혹은 이동변기, 목욕 의자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중에 복지용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기타 재가급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인수인계서, 3번 상태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요?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양식 있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등급이 있고 또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 일정 관리 시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시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이러한 내용을 방문요양해서 제공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보통 저희가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기라는 기록과 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제공했던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이렇게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가 있는데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동일한 시간에 보통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록해야 되는 서식지가 바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격려, 2번 위로, 3번 말벗,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 대필. 정답 골라볼까요? 5번 편지 대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이 표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분류를 보시면은 각각의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라든지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요. 주로 요양보사님께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4번의 문제는 정서 지원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의사소통. 그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2번 서비스 방법 개발,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기관 안내,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접수하고 신청하고 방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신청 접수하고 방문 상담을 해서 그리고 나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죠. 자, 수립하고 나면 이제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제공하고 나면은 이제 잘 했는지 못했는지 만족스러운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만족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6번 요양보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3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한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의논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자, 우리 요양보사님 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또 팁도 역시 받지 않는 게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4번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사가 대신 납부한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네, 본인 부담금 면제라고 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은 이제 시설급여인 경우에 20%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15%를 내게 되는데 본인 부담금 면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가 여기 센터에 등록할 때니까 본인 부담금 좀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면제를 해줘야지 내가 여기에 등록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8번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내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과시하는 거지. 1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설 대상자가 이렇게 애들이 안 오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유난히 화를 내고 나를 괄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차별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었다. 물과 식사를 섭취하지 않는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방임, 5번 경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자기방임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의 유형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을 안 드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요. 물과 식사도 안 드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버려 두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자기방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시자면 자기방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학대 행위 중에서 요 자기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바로 자기방임인데요. 여기에는 노인 자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자기방임입니다. 스스로가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요.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계속 지속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자기방임이고, 또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시는 이런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역시 자기방임이라서요. 노인 학대 유형 중에서는 자기방임에 대한 내용이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10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3번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4번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번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요. 지금 신체적인 성희롱인데 신체적 행위죠. 자, 이때만큼은 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요 키워드가 나와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한다. 또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호하게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고독감, 2번 정체감, 3번 상실감, 4번 불안감, 5번 소외감. 정답은요? 네, 3번 상실감입니다. 자, 배우자 사별은 스트레스의 순위가 있는데 가장 상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사별한 이후에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1단계 상실감입니다. 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어요. 네, 상실감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여야 돼요. 혼자 된 사람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2단계고요. 마지막 3단계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3단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실감의 시기. 그래서 3번입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뒤에서 껴안기, 2번 야한 농담, 3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정답은요? 네,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입니다. 자, 시각적인 성희롱. 시각적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뭔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편지나 사진, 그림을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노출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뒤에서 껴안을 육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2번은요, 야한 농담, 말로 했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입니다. 3번은 허리를 잡아당겼죠. 육체적인 내용이고요. 5번은요, 외모에 대한 평가를 내렸죠.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성희롱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신부전, 2번 흡인성 폐렴, 3번 기관지염, 4번 고지혈증, 5번 과민성 대장염.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신부전입니다. 자,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요. 지금 심장 기능이 떨어졌네요. 신부전. 심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원래 심장의 역할은 평생 수축, 이완을 하는 것이 일인데 이걸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부전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폐렴인데 폐렴의 종류가 세균으로 인해서 오는 폐렴 혹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폐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인데요. 여기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곳이 공기 다니는 길인데요. 음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질되고 음식이 기도 내에서 이제 부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염증 반응이 심각합니다. 재발도 잘 되고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적 욕구 감소, 2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성호르몬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질 분비물 저하입니다.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는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이제 분비물도 저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분들의 성적 욕구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방광에 저장하는 능력들, 이런 능력은 감소가 됩니다. 방광의 용적이 500ml 정도 되는데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화장실을 가는 이제 빈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감소됩니다. 자, 그리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역시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대상자가 체중 감소, 직장 출혈, 혈변, 점액 분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전립선암, 2번 위암, 3번 대장암, 4번 간암, 5번 췌장암.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대장암입니다. 체중도 줄었네요. 직장 출혈도 있고 혈변도 있고 점액 분비가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는 장에서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전립선이나 간, 췌장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위암 같은 경우는 상부 장기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이제 출혈이 있다, 위장에서 문제가 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 오심, 복부의 통증, 이렇게 복부 쪽으로 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토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게 이제 위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명치 쪽이 있고 이 식도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마지막 소장이 끝나는 요 지점이 바로 이제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맹장이 되겠죠. 자, 맹장이 대장의 첫 부분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 결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모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직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장암이다 그러면 이 결장 부위 혹은 이 마지막 여기 이 부분 직장
여기에서 생기는 암들을 주로 이제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대장의 점막 안쪽에 생기는 암을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부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여기 이런데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조직이 손상되면서 이제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대장암이죠. 16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복지용구를 대여해 준다. 3번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네, 가족이 복지용구 좀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아주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남성 노인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 기능 약화, 2번 호르몬 불균형, 3번 요로 감염, 4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5번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는 적게 되고, 자, 신기하게도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17번의 내용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 전립선 비대증은 왜 왔나요 하면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고요.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도를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소변이 잘 나올 텐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비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을 보실 때 힘을 줘야 나오고 소변 줄기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시고 밤에도 가게 되시는 그런 야뇨증까지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 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 3번 폐렴구균 연 1회, 4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입니다. 자,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시험의 출제빈도 정말 높고요. 자,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워낙 면역이 약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 몸에 일단 아주 약화된 균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어르신 몸에 일단 주사를 좀 놔야 되겠어요. 자, 주사를 놓게 되면 일단 엄청나게 이제 힘이 약화되어 있는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이 어르신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겼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이겼다라고 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굉장히 잘난 척을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표시를 하게 돼서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피검사하면 나오는데요. 이 항체가 이제 처음에는 역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감소가 되죠. 그래서 요 감소가 됐을 즈음에 다시 한번 주사를 추가 접종하는 내용은 이렇게 부스터를 맞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면 또 이렇게 이 역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낼 힘을 다시 여기다 충전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맞아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제일 출제 많이 됐었고요. 왜 매년 맞습니까 하면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독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해 유행할 만한 이러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어서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포진은 어떻게 맞을까요? 그냥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평생 한 번. 사실 50세 이상이신 경우에 맞으실 때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자,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 약이 종류가 2가지 이상 되는데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도 있고 1회에서 2회 맞는 것도 있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파상풍 같은 경우는 5년 아니고 10년마다 추가 접종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파상풍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DPT, 100일의 파상풍 요거를 처음에는 1회 이게 3가지 같이 있는 걸 맞고 그 다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추가 접종에서 빠지는 게 바로 100일해라고 보시면 되죠. 100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 해서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는 감염병이죠. 자, 결핵 같은 경우는 권장 예방 접종이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2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3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하는 거 너무 잘해주셨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까요?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옵니다. 탈수.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섭취한다고 내용 기억해 주시고 2번째 꽉 끼는 옷 입으시면 땀 배출 잘 안 되죠. 헐렁한 옷을 입으셔야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해집니다. 자, 그리고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 4번째 두통이 있을 때는요.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냄새가 많이 난다. 2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3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4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제 치매 대상자가 실변을 하는 경우 바로 채워주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요일을 느꼈을 때 이제 화장실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저귀가 있으니까 여기다 싸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기저귀에. 내가 스스로 배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기저귀에다 의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화장실 가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하면 1, 2, 3, 4번이 여기 다 맞는 것 같지만 이 중에 더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고르는 것이 또 이번 문제는 또 키포인트니까요.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1번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수면 돕기, 엎드린 자세, 2번 세면 돕기, 반앉은 자세, 3번 식사 돕기, 옆으로 누운 자세, 4번 욕창 예방, 바로 앉은 자세, 5번 경관 영양 돕기, 바로 누운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세면 돕기, 반앉은 자세입니다. 자, 우리 장기간 침상 안정하고 계신 분들, 침상에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식사도 하시고, 또 세면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잖아요. 자, 그래서 세면 돕기 같은 경우는 얼굴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반앉은 자세, 반좌위가 가장 적합하고요. 1번 같이 수면 돕기를 할 때는 그냥 바로 누운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 돕기는 바로 누운 자세, 앙와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식사 돕기는 반앉은 자세 좋습니다. 욕창 예방에는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주셔야 되고, 옆으로 눕는다든지 엎드린다든지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해 주시면 되고, 경관 영양 돕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반앉은 자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반앉은 자세는
시험의 출제 빈도는 가장 높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2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음은 뼈의 생성을 억제한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은 뼈의 생성을 저하시킨다. 3번 흡연은 여성 호르몬 농도를 높인다. 4번 비타민C는 칼시토닌 흡수를 도와준다. 5번 카페인은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과음은 뼈의 생성을 억제한다입니다. 술 많이 드시면 뼈의 생성도 억제되고 또 잘못하다가 넘어지시고 하면 골절 입죠. 골다공증인 경우는 골절을 입어도 이 뼈가 붙는데 시간이 한 2배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낙상하시면은 거의 이제 와상되신 경우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체중 부하 운동은 뼈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체중 부하라고 하는 운동, 체중이 실리는 운동, 이 체중이 실려야 뼈에 칼슘이 채워지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은 골다공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은요. 흡연은 여성 호르몬 농도를 높여주나요? 아닙니다. 낮춰줍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죠. 자, 4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비타민C, 요건 아실 거고요. 비타민C는 자, 철분하고 같이 갑니다. 비타민C를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슘, 뼈의 칼슘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뼈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의 호르몬 이름이 칼시토닌입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이 칼시토닌이에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골다공증 있다 그럼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시죠. 대부분이 칼시토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은요. 카페인은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4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5번 국, 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첫 번째 식이요법이 우선됩니다. 식사량을 단순당보다는 그러니까 당이 훅 올라가는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지를 섭취를 해주시면 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조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식이고요. 식사.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면 당내성이 증가가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성질. 이러한 당이 세포 내로 잘 가주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면서 조절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됐다 싶을 때는 이때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2가지가 있어요. 경구용 입으로 먹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있고요. 주사가 있는데 주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위장으로 들어가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맞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주사를 맞으면서 이 당뇨는 다 조절이 되나요?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 약에만 의존하게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약을 쓰시면서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 주셔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1번의 내용 보시면 식사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식사를 알맞은 열량에 맞게 드셔야 하고, 3번 같은 경우도 지방이 많은 육류가 아니라 육류보다는 고섬유질의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설탕이나 꿀, 단순당이죠. 이런 단순당은 제한을 하고 복합당질을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국이나 찌개 등의 국물은요, 염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죠. 당뇨 합병증이 옵니다. 자, 주의해 주셔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25번, 만성질환에 걸린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염분 섭취를 늘린다. 2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3번, 식물성 위주로만 단백질을 섭취한다. 4번, 무조건적으로 다량의 수분을 섭취한다. 5번,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한다 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염분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맞죠. 여기에 보시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질병이에요. 이때는 올바른 식이요법을 하실 때 염분 섭취 줄여주시고, 또 동물성 지방 섭취도 줄여주시고, 또 여기 식물성 위주로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닐 확률이 높죠.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주셔야 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네 번째, 무조건적으로 다량의 수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마시는 방법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200ml 물 한 잔, 요거를 하루에 8번 정도 나눠 드시면 딱 1.6이 나옵니다.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셔주시면 너무 잘 드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만성 탈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 섭취해 주시는 내용은 항상 시험 출제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수분을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26번, 다음 중 가정에서 노인의 낙상 예방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2번, 발보다 큰 신발을 신도록 한다. 3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는다. 4번, 새 형광등으로 방을 밝게 해준다. 5번, 평소에 천천히 걷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평소에 천천히 걷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입니다. 가정에서 낙상이 밖에서보다 더 낙상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낙상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내용, 시험의 출제빈도 높고요. 평소에 너무 빨리 움직이시거나 빨리 걸으시다가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또 여기에서 1번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계단은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은 항상 잘 맞는 신발 신어주시고요. 3번에도 욕실 바닥에는 물이 있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물기는 제거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4번도 왜 틀렸나요? 네, 이거는 형광등보다는 지금 밝은 LED 등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밝고, 그리고 또 거의 반영구적이라서 요새는 LED 등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27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2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3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28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2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3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4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하나에서 2개 피이다.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흡연은 혈액순환 도움이 안 되죠. 네, 동맥혈관 손상을 초래하는데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혈관에 있는 적혈구가 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혈액에 지금 이 담배를 피시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맹독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를 밀어내고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이 힘이 한 200배가 넘어가거든요. 산소가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동맥혈관벽도 손상이 오고 결국엔 순환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3배 정도 해롭진 않습니다. 네.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아무래도 직접 흡연하는 사람이 더 피해는 많을 것이지만 둘 다 폐암이라든지 각종 암의 위험에 노출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흡연하면 체중이 증가될까요? 감소되죠. 자, 4번도 보시면 적정 흡연량은 없습니다. 네, 금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9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4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입니다. 자,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하려면 자, 직사광선은 어르신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빛에 적응하는 빛 수능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커튼으로 직사광선 조절해 주시는 내용은 잘 해주셨고요. 1번 보시면 전체 난방을 우선 합니다. 자, 3번도요. 유리문 설치하시면 너무 창피하죠. 일 못 봅니다. 자, 4번 보시면 출입구의 문턱은요. 항상 이 문제가 출제가 너무 많이 되는데 문턱을 낮춘다 이 내용 나오면 땡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함정이에요.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낮춰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문턱은 없앤다로 그냥 없앤다. 없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앨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문턱은 너무 문하고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게 실내용 경사로 구입 품목이죠.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실 때 안 걸린다는 것이죠. 5번 보시면 이제 바람 같은 경우에 환기할 때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간접 환기가 훨씬 더 대상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기하면 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30번 방문 요약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2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3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지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기록을 하실 때 반드시 육하원칙에 준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느냐 이런 내용이죠.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 주무셨네요. 2시간 안 주무신 게 다행이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 또 몇 분 동안 낮잠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해 주셨고요.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번 낮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4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5번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너무 잘해주셨죠? 진압력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항상 일관성 있게 대해 주셔야 하고 또 낮 동안에 이런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보여주시면서 자주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정보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시면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키면 어르신 헷갈려서 돌아가세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서 이게 뭐구나 이걸 아실 수 있도록 이름표 붙여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꾸시면은 어르신 혼돈 일으키세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다, 자주 인식시켜준다, 그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2번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대면 보고, 2번 수시 보고, 3번 서면 보고, 4번 원격 보고, 5번 구두 보고.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서면 보고입니다. 자, 보고 내용이 복잡해요. 혹은 숫자나 지표가 필요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글로 써서 보고한다. 여기에는 정기 업무 보고와 사건 보고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신속하게는 보고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급할 때는요, 구두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 구두 보고 해주시고, 지금같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 해주시고, 자, 하나 더 있는데요. 전산망 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는 장점.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산망 보고군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님들이 이 업무 보고 형식은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드셨어요? 그러면 드셨으면 네, 안 드셨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막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3번의 형태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발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2번 항생제를 투약한다. 3번 통증 부위를 냉찜질 해준다. 4번 발목을 마사지 해준다. 5번 발목과 발등을 쭉 펴게 한다. 정답은요? 3번 통증 부위를 냉찜질 해준다입니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때 많이 부었기 때문에 보통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있거든요. 이때는 갑자기 이렇게 접질렸고 부종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냉찜질을 해준다. 만약에 만성 근육통이다 그럼 온찜질이 되는 것이죠. 35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1번 의식회복, 2번 통증 감소, 3번 합병증 예방, 4번 폐 산소 공급,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의식을 잃고 호흡도 없고 그냥 쓰러져 계시는 상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기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죠. 자, 심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 심장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심정지 상태가 되면은 내가 뇌에서 좀 심장아 좀 뛰어줄래? 라고 명령을 내려도 얘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심장을 뛸 수 있게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 심폐잖아요. 심장을 먼저 살리자. 심장을 먼저 살려요. 가슴 압박하고 그 다음에 폐를 살려야 산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멈춰 있으면 아무데로도 혈액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뇌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심장도 움직이니까 나갔던 애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해서요.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영역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시험이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제 양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워낙 많은 문제 양을 내다 보니까 교과서에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 많이 접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